3년이라는 시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었다. 한유진에게 지난 3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더섭는 꿈결 같기도 했고, 동시에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독한 악몽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오늘, 바로 오늘이 강지욱과 결혼한 지 정확히 3년째 되는 기념일이었다. GNW 그룹의 총수인 강지욱. 밖에서는 냉철하고 유능한 경영자로 알려졌지만 집안에서의 그는 유진에게는 얼음장보다 차가운 남편일 뿐이었다. 유진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지난 3년간 그랬던 것처럼 완벽한 현모양처의 모습을 연기했다. 최고급 한우를 공수하고 까다로운 지욱의 입맛에 맞춘 귀한 식재료들을 손수 다듬었다. 드넓은 저택의 주방은 곧 최고급 한정식집을 방불케 할 만큼 정갈하고 화려한 음식들로 채워졌다. 그녀는 순백의 앞치마를 두른 채 마지막으로 잡채를 무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밤을 위한 마지막 만찬이 될 터였다.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거실에 호화로운 괴종시계가 시간을 알리는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현관은 여전히 조용했다. 유진은 식어가는 음식들을 바라보며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가는 것을 덤덤하게 지켜봤다. 그녀는 배고픔도 초조함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이 길고 지루한 연극의 마지막 장을 기다릴 뿐이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지욱이 기념일을 챙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닐 터였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드디어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뒤이어 복도에서는 비틀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낯선 여자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곧이어 거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잔뜩 취한 강지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값비싼 수트에는 짙은 와인 자국과 함께 저급한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그의 곁에는 JINWO 그룹의 광고 모델이자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여배우 최미나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미나는 화려하게 차려진 식탁과 그 앞에 선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비웃음을 흘렸다. 어머, 지욱 씨, 사모님께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정말 지극정성이시네. 하지만 오늘은 제 생일 파티가 더 중요했잖아요. 그녀가 지욱의 뺨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지욱은 귀찮다는 듯 미나를 떼어내고는 식탁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그는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이게 다 뭐야? 아직도 이런 촌스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술기운과 경멸감으로 탁하게 잠겨 있었다. 그는 유진의 앞에 멈춰서서 그녀의 초점 없는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지욱은 품 안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로 거칠게 내던졌다. 이거나 읽어봐. 네가 그토록 원하던 3주년 결혼기념일 선물이야.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이혼 합의서였다. 이미 지욱의 도장과 서명은 깔끔하게 찍혀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길에는 일말의 떨림도 없었다. 3년이면 충분히 놀아줬잖아, 한유진. 내 그 역겨운 순종적인 아내 노릇도 이제 끝이야. 지욱은 냉소를 머금고 말했다. 네가 가진 것 하나 없는 고아 출신이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감히 JNWO 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넘본 내 배짱 하나는 인정해주지. 하지만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최미나가 뒤에서 킥킥거리며 거들었다. 지욱 씨도 참 무정하시네. 그래도 3년이나 데리고 사셨으면서. 하지만 어쩌겠어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랑이 찢어지는 법이죠. 안 그래요, 사모님. 그녀는 이제 전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하며 과장되게 웃었다. 유진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류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욱은 유진의 침묵에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는 그녀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애원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그래야만 자신의 승리가 더욱 빛날 터였다. 위자료는 한 푼도 없어. 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나가야지. 그게 순리 아니겠어? 그는 유진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당장 꺼져. 내 그 더러운 물건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욱의 눈을 마주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자신을 짓밟아온 남자의 눈동자. 그 안에는 권태와 증오, 그리고 승리감만이 가득했다. 유진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고 맑았다. 알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그녀의 반응은 지욱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유진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치부했다. 그래? 그렇게 순순히 나온다니 다행이군. 그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는 유진을 밀치고는 최민아의 어깨를 감싸 안고 2층 침실로 향했다. 두 사람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유진은 홀로 남겨진 거실에 서 있었다. 화려했던 음식들은 이제 차가운 쓰레기에 불과했다. 그녀는 손에 쥔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3년간의 지옥, 고아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온갖 멸시와 학대. 심지어 지욱은 그녀가 유산했을 때조차 병원에 한 번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한유진 세 글자를 서명란에 적어 넣었다. 그녀의 입가에였지만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강지욱, 네가 오늘 벌인 것이 무엇인지 넌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야. 유진은 더 이상 과거의 유순하고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거대한 폭풍이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다. 유진은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곳은 이미 더럽혀진 공간이었다. 그녀는 대신 작은 손님방으로 향했다. 문을 잠근 후 그녀는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 가져왔던 단출한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그녀는 3년 동안 지욱이 사준 그 어떤 값비싼 선물도 챙기지 않았다. 가방을 챙긴 유진은 욕실로 들어가 두꺼운 화장을 지워냈다. 화장기 없는 민낯은 3년간의 마음고생으로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순종하는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심판을 준비하는 냉철한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리고 가장 편안하지만 기품 있는 검은색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이 집에서 입었던 그 어떤 화려한 드레스보다 지금의 모습이 훨씬 더 그녀다웠다. 그녀는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3시 지욱과 최민아는 아마도 술과 정사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특수 보안 처리가 된 다른 휴대전화의 전원을 켰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다. 모두 비서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였다. 그녀는 그 모든 알림을 무시한 채 단 하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아가씨. 드디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유진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김 비서, 3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지금 당장 모시러 가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김 비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진이 말을 끊었다. 아니요. 아직은 안 돼요. 내일 아침 정확히 8시에 저택 정문 앞으로 차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준비하라고 했던 것들 모두 시작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YUSHIN 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감히 아가씨를 능멸한 자들에게 지옥을 보여주겠습니다. 유진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강지욱의 오만함이 가득 담긴 종이 조각이었다. 유진은 그 서류를 조용히 가방 안에 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서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젠WO 그룹과 강지욱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3년 전 아버지인 한태규 회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강지욱과 결혼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원했다. 재벌가의 딸이라는 배경 없이 오직 한유진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사랑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다. 강지욱은 그녀의 배경을 모른다는 이유로, 그녀가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그녀를 철저히 짓밟았다. 그는 사랑을 원했던 한 여자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을 뿐만 아니라 YUSN 그룹의 후계자를 감히 능욕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유진은 작은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맞이하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날이 밝자 유진은 작은 캐리어 하나만을 든 채 1층으로 내려왔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저택은 고요했다. 아마도 지욱과 미나는 아직도 침실에서 나오지 않은 듯했다. 유진은 어젯밤 자신이 정성껏 차렸던 식탁을 바라보았다. 하녀들이 이미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치웠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차가운 배신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 화려한 감옥, 지난 3년간 그녀의 눈물을 삼켰던 공간, 이제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그녀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바로 그때 2층에서 지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벌써 꺼지는 거야? 생각보다 순순해서 재미없네. 그는 난간에 기댄 채 잠옷 가운 차림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진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어젯밤의 평온함과는 또 다른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긴 눈빛이었다. 당신이 원하던 거잖아.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지욱은 껄껄 웃었다. 그래, 내가 원하던 거지. 나가서 어디서 굶어 죽든 마음대로 해. 하지만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역겨우니까. 유진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찰나 뒤에서 최미나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어머, 저 캐리어는 뭐야? 설마 지욱 씨가 사준 명품이라도 챙겨나가는 건 아니지? 양심도 없어라. 그녀 역시 지욱의 곁에 서서 유진을 비웃고 있었다. 유진은 들고 있던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고 지퍼를 열어 내용물을 보여주었다.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작은 파우치 하나가 전부였다. 이건 내가 3년 전 이 집에 가져왔던 것들이야. 당신들 물건은 하나도 없어. 난 내 것만 가지고 가. 그녀의 말에 지욱과 미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유진이 값비싼 보석이나 현금이라도 숨겨나갈 것이라 생각했다. 유진은 다시 캐리어를 닫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시는 자유로운 공기였다. 그녀가 저택의 무거운 철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저택 앞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줄지어 선 검은색 최고급 세단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롤스로이스 팬텀 앞에는 완벽한 집사의 복장을 한 김비서와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유진을 보자마자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아가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2층 창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욱과 미나는 눈을 의심했다. 저 행렬은 무엇이며 저 여자가 왜 저들의 인사를 받고 있는 것인가? 지욱은 본능적인 불안감에 휩싸였다. 유진은 김비서에게 캐리어를 건네고 그가 열어주는 롤스로이스 뒷좌석에 우아하게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기 직전 유진은 마지막으로 저택의 2층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는 강지욱이 있었다.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강지욱, 이제 쇼는 끝났어. 지금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될 거야.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육중한 롤스로이스의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난 3년간의 굴욕적인 삶과 현재의 자신을 분리하는 거대한 단두대의 칼날 소리처럼 들렸다. 한유진은 벨벳처럼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댔다. 방금 전 자신을 경멸하며 내려다보던 강지욱과 최민아의 충격에 휩싸인 얼굴이 사이드 미러를 통해 순식간에 사라졌다. 저택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차량 행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울의 새벽 도로를 질주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이 창밖의 풍경을 강지욱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값비싼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바라봐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한유진으로 돌아왔다. YUSHIN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냉철한 전략가인 본래의 모습으로. 아가씨, 회장님께서는 앞좌석에 동승한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안도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유진은 그를 제지하며 손을 들었다. 김 비서, 지난 3년간 내 개인 비서 역할을 수행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강지욱의 눈을 피해서 내 지시를 따르느라 쉽지 않았을 텐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가씨. 하지만 아가씨께서 겪으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다. 그는 유진이 유산했을 때조차 병실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무력감을 기억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충성심을 잘 알고 있었다. 아니, 당신이 없었다면 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젠노 그룹의 비자금 내역 완벽하게 확보된 거죠? 물론입니다. 지난 3년간 강지욱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 탈세, 횡령, 그리고 정치권과의 검은 커넥션까지 단 하나의 누락도 없이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가씨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비서의 대답에는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유진이 3년을 버틴 이유였다. 단순히 사랑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강지욱을 무너뜨리는 건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진행되어야 해요.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감히 누구를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느껴야 하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사랑을 꿈꾸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젯밤 전원을 켰던 특수 보안 휴대폰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번호, 아버지라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다. 어젯밤 김 비서에게는 연극이 끝났다고 알렸지만 이 거대한 연극의 총연출가에게는 직접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깊고 중후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유진이냐? 끝난 게냐? 유신 그룹의 총수 한태규 회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거대한 분노와 안도감을 유진은 느낄 수 있었다. 네, 아버지, 방금 강지욱의 집에서 나왔어요. 제 3년간의 연극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놈이 기어코 내 손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단 말이냐. 한태규 회장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높아졌다. 내 딸에게 감히 당장 진누오 그룹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 유진은 아버지의 불같은 성격을 알기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복수는 뜨거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차가울 때 완벽하게 실행하는 법이죠. 한태규 회장은 딸의 냉철함에 잠시 숨을 골랐다. 네가 유산을 했을 때 나는 당장이라도 군대를 동원해서 그놈의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었다. 그런 놈을 왜 3년이나 견뎌낸 게냐. YUSHIN의 딸이 고작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그의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애끓는 부정이 담겨 있었다. 그가 절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돈도 배경도 없는 한유진이라는 여자를 그가 진심으로 아껴줄 수 있는지. 하지만 전 틀렸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단단해졌다. 그리고 아버지, 전 그 3년을 그냥 견디기만 한 게 아니에요. 강지욱은 자신이 사냥을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는 제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파리에 불과했어요. 무슨 말이냐? 한태규 회장이 되물었다. 전 강지욱이 진모 그룹을 어떻게 불법적으로 키웠는지 그 증거를 잡기 위해 접근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반대하셨던 그 결혼, 전 사랑과 복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했어요. 사랑은 실패했지만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수화기 너머로 한태규 회장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내 딸이지만 무서운 아이로구나. 아버지께서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YUSHIN을 이끌어 가려면 이 정도의 냉혹함은 필수라고. 유진은 창밖으로 동이 트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제 YUSHIN의 힘이 필요해요. 진 INWO 그룹을 서서히 조일 거예요. 그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YUSHIN의 모든 자원을 내게 주겠다. 그 오만한 놈에게 YUSHIN의 이름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똑똑히 보여주어라. 한태규 회장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됐다. 이제 그만 YUSHIN의 부회장 한유진으로 돌아오너라. 네가 없는 동안 회사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한태규 회장은 그제야 농담 섞인 말투로 딸을 맞이했다. 유진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치밀한 계획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차량 행렬은 서울의 중심부, 여의도를 지나 강남의 유신 타워를 향해 나아갔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유신 그룹의 본사였다. 유진은 3년 만에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멸시받는 무력한 아내가 아니었다. 김 비서는 유진의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아가씨, 타워에 도착했습니다. 임원진들이 모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유진은 차가 멈추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가 떴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날 아가씨라고 부르지 마요. 난 이제 한유진 부회장이니까.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유진이 롤스로이스에서 내렸다. YUSHIN 타워의 거대한 유리문 앞에는 수십 명의 최고위급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유진의 모습을 보자마자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부회장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유진은 3년간 입었던 낡은 원피스 차림 그대로였지만 그 어떤 명품 드레스를 입었을 때보다 더 위엄있고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로비를 가로질러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차갑게 울렸다. 강지욱, 네가 무시하고 짓밟았던 여자가 바로 이 사람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최고층으로 향하는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다. 유진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수척해진 얼굴, 하지만 그 안에서 불타오르는 복수심, 그녀는 자신의 뺨을 가볍게 매만졌다. 이제 게임을 시작해볼까. 지난 3년간의 굴욕은 진우 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다. 강지욱은 지독한 숙취와 함께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입안에서는 쓴 위액이 맴돌았다. 옆자리에는 최민아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광경을 떠올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그 지긋지긋한 한유진을 쫓아냈다. 3년간 그림자처럼 자신을 올가매던 답답한 족쇄가 풀린 기분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치며 창가로 다가갔다. 바로 그때 그는 저택 정문을 빠져나가는 검은색 세단들의 긴 행렬을 목격했다. 롤스로이스 팬텀,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경호 차량들. 강지욱은 미간을 찌푸렸다. 뭐야, 저건? 그는 한유진이 그 차에 타는 것을 정확히 보았다. 고아인 줄 알았더니 꽤나 쓸만한 스폰서라도 잡았나 보군. 그는 순간적인 불쾌감을 느꼈지만 이내 무시해버렸다. 어차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이상 그녀가 누구와 만나 무슨 짓을 하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그녀가 새로운 남자를 찾았다면 더 이상 자신에게 미련을 갖고 귀찮게 굴지 않을 테니 말이다. 그는 최민아를 깨워 아침 식사를 준비하라. 이르고는 여유롭게 샤워를 시작했다. 진우 그룹 본사. 강지욱은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출근했다. 그는 어젯밤의 승리감에 도취되어 기분 좋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그의 집무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다급한 표정으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셔야 합니다. 지욱은 비서의 호들갑에 인상을 썼다.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소란스럽게. 주가가. 비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태블릿 PC를 그에게 내밀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진우 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띄워져 있었다. 개장과 동시에 수직 낙하. 말 그대로 폭락이었다. 단 1시간 만에 시가총액의 20%가 증발해버렸다. 강지욱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가 소리치는 동시에 재무 담당 이사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집무실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지금 블루하버 캐피탈에서. 강지욱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블루하버 캐피탈. 2년 전 제인우 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몰렸을 때 혜성처럼 나타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준 전략적 투자자였다. 블루하버가 왜? 지욱이 으르렁거렸다. 재무이사는 거의 울상이 되어 보고했다. 그들이 오늘 개장과 동시에 보유하고 있던 진우 그룹의 지분 전량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단 한 주의 예고도 없이. 그 여파로 패닉셀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량 매도? 그 미친놈들이. 강지욱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블루하버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J&W의
2대 주주였고 그들의 투자는 JNWO의 신용도를 보증하는 상징과도 같았다. 그런 그들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는 것은 시장에 JNWO 그룹이 곧 망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비서가 거의 울먹이며 또 다른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방금 대산건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산건설, 젠무 그룹의 사활이 걸린 글로벌 테크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이자 시공사였다. 대산에서는 또 무슨 글로벌 테크시티 프로젝트 계약 전면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룹 내부의 급작스러운 전략적 조정이라는 이유만 댔을 뿐 그 어떤 설명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는 강지욱에게 그야말로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블루하버의 자금 이탈은 뼈아픈 수준이었지만 대산건설의 계약 해지는 자이노 그룹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치명타였다. 글로벌 테크시티 프로젝트는 제인뉴 그룹의 미래였다. 강지욱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그룹의 모든 자금을 끌어모으고 막대한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공사가 빠져버린다면 프로젝트는 공중분해되고 제인우는 투자금 회수는커녕 천문학적인 위약금과 당장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될 터였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강지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당장 대산의 박 회장에게 연결해. 그리고 블루하버, 그놈들 정체가 도대체 뭐야? 당장 알아내. 그는 임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의 얼굴은 이제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원들은 각자 전화를 붙들고 사태를 파악하려 했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블루하버 캐피탈은 유령 회사처럼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대산건설의 박 회장은 아예 연락두절 상태였다. JNWO 그룹이라는 거대한 배가 알 수 없는 암초에 부딪혀 순식간에 침몰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지욱은 창밖을 내다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도대체 누가, 왜? 그는 어젯밤 자신이 내쫓은 초라한 아내 한유진을 떠올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고아 주제에 감히 젠구 그룹을 상대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이건 분명 자신의 성공을 시기한 다른 경쟁 그룹의 소행일 터였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거대한 재앙이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짓밟았던 아내 한유진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YUSHIN 그룹이라는 거대한 빙산이 제인무라는 타이타닉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뿐이라는 것을 강지욱은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함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JNWO 그룹이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바로 그 시각 서울의 반대편 YUSHIN 타워의 최고층은 얼음장 같은 고요함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부회장실. 3년 만에 자신의 자리에 돌아온 한유진은 더 이상 낡은 원피스를 입은 초라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YUSHIN 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이자 냉철한 전략가인 한유진 부회장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녀는 권력의 상징인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굵은 웨이브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오히려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눈빛은 3년간의 연기를 끝낸 배우처럼 차갑고 냉철했다. 그녀 앞에는 YUSHIN 그룹의 핵심 전략기획실 임원들과 김 비서가 일렬로 서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비서가 태블릿을 들어 올리며 첫 번째 보고를 시작했다.
부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블루하버 캐피탈의 지무 그룹 지분 전량 매도를 실행했습니다. 현재 진노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시장은 공황 상태입니다. 그는 이어서 보고했다. 또한 대산건설 측에서도 글로벌 테크시티 프로젝트의 전면 해지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유진은 미동도 없이 보고를 들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당연한 절차의 시작일 뿐이었다. 전략기획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회장님, 이 정도로도 강지욱에게는 치명타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대로 직무를 무너뜨리실 계획이십니까?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아수라장이 되었을 JW 타워를 상상하며 그녀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은 내가 지난 3년간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무엇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굴욕을 참아내며 복수할 날만 기다렸을 것 같습니까? 임원들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들이 알던 과거의 온화한 아가씨의 모습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유진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회의실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했다. 난 사냥을 하고 있었어. 강지욱이라는 오만한 사냥꾼이 사실은 YUSHIN이라는 거대한 숲에서 날아는 함정에 빠진 먹잇감이었다는 것을. 그는 아직도 모르고 있지.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회의 테이블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장 WOO 그룹의 비밀 회계장부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흐름도가 복잡하게 얽혀 나타났다. 지난 3년 나는 강지욱의 아내라는 완벽한 위장, 신분 아래 JWO 그룹의 모든 것을 파헤쳤소. 그의 횡령 내역, 수백억 대의 비자금 조성,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정관계 로비 내역까지. 내 손에는 JINWO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 들려 있어. 임원들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들은 부회장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것은 한 기업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거대하고 치밀한 작전이었다. 유진은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오늘 아침의 주가 폭락과 계약 해지는 그저 가벼운 인사였을 뿐이요. 강지욱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감히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법무팀, 준비한 자료들을 언론사와 검찰에 넘길 준비를 하세요. 아직은 아니요. 내 신호가 있을 때까지. 그녀는 임원들을 둘러보며 냉철하게 선언했다. 지금부터 2단계 작전을 시작합니다. 진우의 모든 자금주를 완벽하게 차단하세요. 은행권 대출 연장 거부, 신규 투자 유치 경로 봉쇄, 그가 손 쓸 수 있는 모든 구멍을 막아버리란 말이오. 회의실에는 네, 알겠습니다라는 우렁찬 대답 대신 차가운 결의에 찬 침묵만이 감돌았다. 부회장 한유진, 그녀는 3년 전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강력해져서 돌아왔다. 강지욱은 자신이 버린 아내가 사실은 자신을 심판할 저승사자였다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이제 막 시작된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밟아버린 것이 단순한 조약돌이 아니라 거대한 화산의 기폭 장치였음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강지욱이 진우 그룹에 무너져가는 제국을 붙들고 절박한 사투를 벌이는 동안 그의 몰락에 일조했던 또 다른 한 사람, 최민아에게도 심판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강지욱과 함께 보낸 황홀한 시간을 만끽하며 이제 자신이 JWO 그룹의 진정한 안주인이 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오늘 아침 최고급 스튜디오에서 예정된 주얼리 화보 촬영을 위해 의기양양하게 현장에 나타났다. 그녀는
더 이상 조연급 여배우가 아니었다. 강지욱의 여자, 그리고 곧 진우의 사모님이 될 사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태프들은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조명 좀 더 밝게 해봐요. 내 피부가 어둡게 나오잖아. 최민아는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며 스태프들을 하인처럼 부렸다. 어제 아침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쫓겨나던 한유진의 초라한 모습이 떠올라 절로 웃음이 났다. 바로 그때였다. 촬영장의 정적이 날카로운 알림음과 함께 깨졌다. 현장에 있던 모든 기자들과 스태프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스튜디오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방금 전까지 최민아의 화보 시안이 떠 있었지만 순식간에 긴급 속보 화면으로 바뀌었다. 속보 톱스타 최민아,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 국세청 즉각 세무조사 착수. 순간 스튜디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민아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뭐야, 저거? 저거 합성이지? 누가 감히 이런 장난을 쳐. 그녀가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기자들은 이미 미친 듯이 전화를 걸거나 노트북으로 기사를 전송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첫 번째 속보가 터진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또 다른 폭로 기사가 인터넷을 뒤덮었다. 단독 최민아, 신인 배우 K양에게 스폰서 강요 및 폭행. 피해자 측 증거 자료 제출. 기사에는 최민아가 신인 배우를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병원 진단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YUSHIN 그룹의 정보팀이 지난 몇 주간 수집하고 정제한 자료들이었다. 한유진은 강지욱을 치는 동시에 자신의 결혼 생활을 파탄낸 상간녀에게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YUSHIN은 이 증거들을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터뜨렸다. 최민아가 가장 행복의 절정에 있을 때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함이었다. 최민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그녀가 횡설수설하며 부인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의 소속사 대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스튜디오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최민아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이 망할 년. 네가 감히 이런 짓을 저질러. 당장 모든 계약이 취소됐어. 위약금만 수백억이야. 넌 끝났어. 소속사는 즉각적인 손절에 들어갔다. 최민아에게 투자했던 모든 광고주들이 품위 유지 조항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청구했다. 그녀가 출연하기로 했던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모두 퇴출당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였던 그녀는 단 1시간 만에 전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자이자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 최민아는 스태프들과 기자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피해 도망치듯 스튜디오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 강지욱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그녀는 아직 강지욱이 진우 그룹의 총수이며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지욱 씨, 제발, 나 좀 살려줘요. 그 시각, 강지욱은 집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군지 몰라. 당장 그 은행장 바꿔. 하지만 수화기 저편에서는 냉담한 거절의 대답만이 돌아왔다. YUSHIN의 압력이 들어간 이상 그 어떤 금융권도 제인 WO의 단돈 10원도 빌려줄 수 없었다. 그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최민아의 전화가 걸려왔다. 강지욱은 이미 언론을 통해 그녀의 몰락 소식을 접한 뒤였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 이 쓸모없는 여자가 전화를 걸어온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또 뭐야? 지금 나 바쁜 거 안 보여. 그가 거칠게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최미나의 절박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욱 씨, 나 어떻게 기사 봤죠? 다 거짓말이야. 모함이라고요. 제발, 제발, 나 좀 도와줘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나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애원했다. 강지욱은 그 말을 듣고 실소를 터뜨렸다. 도와달라고? 지금 내까짓 여배우 따위가 내 눈에 들어올 것 같아? 내 회사가 지금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는데. 최민아는 그의 싸늘한 목소리에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지욱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린 사랑하는 사이. 사랑? 착각하지 마. 최민아, 넌 그냥 장난감이었어. 그 지루한 마누라 대신 가지고 놀기 좋은 인형. 강지욱은 자신의 모든 분노를 그녀에게 쏟아냈다. 네가 알아서 기어들어왔잖아. 이제 와서 뭘 도와달라는 거야.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처리해. 난 지금 내 세무조사 따위보다 수천 배는 더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으니까. 안 돼. 지욱 씨, 제발 버리지 마요. 최미나의 절규가 들려왔다. 강지욱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썼다. 시끄러워. 감히 네가 내 발목을 잡아. 젠모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재수 없는 너 때문일지도 모르지.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역겨우니까. 그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휴대폰 너머로 뚜뚜 하는 무정한 신호음만이 울렸다. 최민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허망하게 웃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강지욱에게 자신은 한유진과 다를 바 없는 혹은 그보다 더 못한 존재였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이 한유진을 비웃었던 것처럼 똑같이 강지욱에게 버림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강지욱에게 지난 며칠은 살아있는 지옥 그 자체였다. JNWO 그룹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고 모든 은행은 약속이나 한 듯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했다. 협력업체들은 밀린 대금을 달라며 본사로 비해서 농성을 벌였고 핵심 인재들은 경쟁사로 빠져나가기 바빴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돌렸다. 평소 자신에게 형님, 아우 하던 정계와 재계의 인물들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 혹은 아예 받지 않는 전화뿐이었다. 그들은 강지욱이라는 침몰하는 배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인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였는지 깨달았다. 젠장. 그는 집무실에서 값비싼 양주를 병째 들이켰다. 최민아의 스캔들은 이제 관심조차 없었다. 그에게는 오직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뿐이었다. 하지만 모든 돈줄이 막혔다.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초대장이 눈에 들어왔다. 대한민국 경제인 자선 갈라디너. 그는 이 초대장을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것은 그가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이 자선 파티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재벌 총수들과 유력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행사의 최대 후원사가 바로 YUSHIN 그룹이라는 사실이었다. YUSHIN 그룹, 대한민국 재계 1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 기업. 강지욱은 YUSHIN 그룹과 그 어떤 연결고리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찬물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그는 어떻게든 YUSHIN의 고위 관계자, 하다못해 한태규 회장이라도 만나 무릎이라도 꿇을 생각이었다. 회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진우 그룹을 헐값에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자비를 구해야 했다. 그는 며칠간 면도도 하지 못해 덥수룩한 얼굴을 황급히 정돈했다. 가장 값비싼 수트를 꺼내 입었지만 절망과 피로에 찌든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몰아 파티가 열리는 최고급 호텔로 향했다. 호텔 연회장은 그가 처한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의 상류층 인사들이 우아하게 샴페인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여유로운 웃음소리가 강지욱의 귀에는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땀으로 축축한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렀다. 그는 미친 듯이 눈을 돌려 YUSHIN 그룹의 한태규 회장을 찾았다. 하지만 한 회장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불안감에 휩싸여 서버가 들고 있던 샴페인을 집어 단숨에 들이켰다. 그는 구석에서 눈에 띄지 않게 YUSHIN 그룹의 배지를 단 사람을 찾으려 했었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자, 이제 이 밤의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장 큰 금액을 기부해 주신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YUSHIN 그룹의 특별 연설이 있겠습니다. 강지욱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다. 그는 무대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한태규 회장님께서는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강지욱은 절망했다. 하지만 사회자의 다음 말은 그의 모든 사고를 정지시켰다. 하지만 회장님을 대신하여 YUCN 그룹의 실질적인 브레인이자 최근 YUCN의 공격적인 성장을 이끌고 계신 그분, YUSHN 그룹의 신비로운 부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지욱은 침을 삼켰다. YUSHIN의 부회장? 재계에서는 한태규 회장의 아들이 없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그 후계자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래, 누구라도 상관없어. 부회장이라도 붙잡아야 해. 그는 결심을 다지며 무대를 응시했다. 무대 옆쪽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순백에, 하지만 그 어떤 갑옷보다도 단단해 보이는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화려한 보석 없이도 그 자체로 빛나는 압도적인 존재감.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그녀가 스포트라이트 중앙에 섰다. 강지욱은 그 여성을 본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깨졌다. 하지만 그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무대 위에 저 여성, 저 얼굴만이 보였다. 말도 안 돼.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무대 위에 선 여성은 불과 며칠 전 자신이 고아 출신 역겨운 년이라 모욕하며 맨몸으로 내쫓았던 그의 아내 한유진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니, 똑같은 얼굴이 아니었다. 그 얼굴은 분명 한유진이 맞았. 하지만 그녀는 강지욱이 알던 한유진이 아니었다. 그가 알던 유진은 늘 겁에 질린 듯 시선을 내리깔고 유순하며 존재감 없이 조용했던 여자였다. 그러나 지금 무대 위에 선 저 여자는 수백 명의 시선을 당당하게 받아내며 얼음처럼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냉철했다. 강지욱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닮은 사람이겠지. 그래, 분명히 그럴 거야. 그 여자가. 그 따위 여자가 어떻게 YUSHIN의 부회장이란 말인가.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가 알던 한유진은 무일푼 고아였다.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겨우 대학을 나왔다고 했다. 바로 그때 무대 위의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YUSHIN 그룹 부회장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목소리, 강지욱이 3년 내내 듣던 그 목소리가 맞았다. 하지만 톤은 완전히 달랐다. 힘있고 절도 있으며 듣는 이를 압도하는 목소리였다. 강지욱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테이블에 부딪혔다. 설마, 설마,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단 말인가. 3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만약 저 여자가 정말 한유진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진무 그룹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재앙은 그는 감히 그 상관관계를 생각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연회장을 뛰쳐나가려 했다. 그는 저 여자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 두려웠다. 저 여자가 자신을 향해 그 차가운 눈빛을 돌리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칠 수 없었다. 그의 발이 바닥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저 무대 위의 존재가 자신이 가장 경멸하고 짓밟았던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또 부정했다. 그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에서 이것이 그저 스트레스로 인한 끔찍한 환각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한유진, YUSHIN 그룹의 부회장. 그 이름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강지욱의 귀에는 마치 이명처럼 웅웅거리며 맴돌았다. 그는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을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무대 위에서 YUSHIN 그룹의 비전과 사회적 책임을 막힘없이 연설하는 저 여성은 자신이 알던 그 무기력하고 순종적이던 한유진이 아니었다. 유진의 연설은 짧지만 강력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강조할 때마다 강지욱은 마치 자신의 뺨을 후려치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윤리 경영, 투명성, 진우, 그룹을 불법과 비리로 키워온 자신을 저격하는 말처럼 들렸다. YUSHIN은 상생과 발전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자 연회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연회장 가장 중앙, 가장 격식이 높은 VIP 테이블이었다. 강지욱은 땀으로 축축한 손을 바지에 문질렀다. 아니야, 저건 한유진이 아니야. 분명히 닮은 사람일 거야. 그의 이성은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저 눈빛, 저 목소리, 3년간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 맞았다. 하지만 어떻게 고아라던 여자가 어떻게 YUSHIN의 부회장이란 말인가.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만약 저 여자가 정말 한유진이라면 지금 진우그룹에 닥친 이 모든 재앙이 바로 저 여자의 손에서 비롯되었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 또한 저 여자에게 있다는 뜻이 아닌가. 그래, 확인해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여자와 말을 섞어야 해. 강지욱은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짰다. 그는 지금 JINWO 그룹의 회장이었다. 그는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되었다. 그는 웨이터에게서 깨끗한 샴페인 잔을 받아들고 마치 YUSHIN 그룹의 부회장에게 인사를 건네려는 수많은 기업 총수 중 한 명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애써
곧게 펴며 VIP 테이블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지옥의 늪을 걷는 것처럼 무거웠다. 테이블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다른 재벌 총수들과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여유로운 모습, 자신이 알던 한유진에게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마침내 강지욱이 테이블 앞에 섰다. 주변의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는 듯했다. 그는 목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겨우 입을 열었다. 부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갈라져 나왔다.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다. 한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강지욱의 얼굴에 닿았다. 그 눈빛. 3년간 자신을 바라보던 그 순종적이고 겁에 질렸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완벽하게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가 다음 말을 하기를 기다렸다. 강지욱은 그 차가운 시선에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조차 잊어버렸다. 유진 씨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당신 한유진 맞지? 라고 소리쳐야 할까?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청이처럼 입을 뻐끔거릴 뿐이었다. 저는 JENW 우호 그룹의 강지욱입니다. 그가 겨우 자신의 이름을 말했을 때였다. 유진은 그 이름을 듣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젠우 그룹이라는 이름이나 강지욱이라는 이름을 난생 처음 듣는 사람처럼. 그녀가 경멸이나 증오의 눈빛이라도 보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이 완벽한 무관심은 강지욱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냈다. 바로 그때 테이블 뒤편에서 깊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아, 연설 잘 들었다. 그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든 총수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지욱도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대한민국 재계의 황제 YUSHIN 그룹의 한태규 회장이 서 있었다. 한유진은 그제야 차가웠던 표정을 풀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지욱은 그 미소를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저렇게 환하게 웃을 줄 아는 여자였던가. 아버지, 오셨어요? 유진이 한태규 회장의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말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강지욱의 뇌리를 강타했다. 아버지? 한태규 회장이 저 여자의 아버지라고?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렇다면 한유진은 고아가 아니라 YUSHIN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한태규 회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다가 그들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강지욱을 발견했다. 그는 낯선 남자가 왜 자신의 딸 앞에 굳어 있는지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유진아, 이분은 누구신가? 강지욱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제발, 제발. 그가 필사적으로 기도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바람을 무참히 깨버렸다. 그녀는 강지욱을 흘깃 쳐다보고는 다시 아버지에게 상냥한 미소로 대답했다. 아, 아버지. 이분은 젠5 그룹의 강지욱 사장님이세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 짧은 순간이 강지욱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유진은 마치 방금 생각났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덧붙였다. 제 전 남편이었죠. 전 남편. 그 단어가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강지욱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블루하버 캐피탈, 대산건설의 계약 해지, 모든 은행의 자금 압박.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YUSHIN 그룹의 후계자, 자신이 3년간 지옥 속에 살게 했던 아내의 철저하고 무자비한 복수였다. 그는 자신이 짓밟았던 것이 가련한 고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재벌의 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강지욱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강지욱이 연회장 바닥에 쓰러진 순간 화려했던 파티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보안 요원들이 급히 달려왔고 의사를 찾는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방금 대한민국 재계에 가장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을 목격했다. JINWO 그룹의 강지욱, YUSHN 그룹의 한유진 부회장, 그리고 전 남편이라는 충격적인 단어. 한태규 회장은 쓰러진 강지욱을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단 한순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감 외에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유진아, 이런 불쾌한 광경을 보게 했구나. 이 자리를 뜨자. 한유진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쓰러진 강지욱에게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았다. 한 회장 부녀가 연 회장을 떠나자마자 얼어붙어 있던 공기가 폭발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재벌 총수, 정치인, 언론인들은 방금 본 광경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깨달았다. 제인부 그룹의 몰락은 단순한 경영 악화나 시장의 흐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YUSHIN 그룹의 철저한 기획, 아니, 한유진 부회장의 개인적인 복수극이었다. 세상에, 강지욱이 YUSHIN의 사위였다고, 그것도 모르고 한 부회장이 고아인 줄 알고 3년간 학대했다는군. 최미나라는 여배우 때문에 이혼 서류를 내던졌다던데 감히 YUSHIN의 딸에게. 소문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대한민국 상류사회 전체로 퍼져나갔다. 강지욱이 한유진에게 저질렀던 모든 만행들이 순식간에 까발려졌다. 강지욱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대신 자신의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단순한 실신이 아니었다. 그의 정신이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한유진, YUSHNU의 딸. 말도 안 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밤사이 연회장에서 벌어진 일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리고 진루 그룹에 남아있던 마지막 투자자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켜보던 이들마저 공포에 질려 남아있던 지분을 모조리 투매하기 시작했다. 진루의 주식은 그야말로 휴지 조각 그 이하가 되었다. 강지욱은 자신이 파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한유진이 준비한 심판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을 뿐이다. 그가 절망 속에서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보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던 바로 그 순간 YUSHIN 타워 부회장실에서는 마지막 명령이 떨어졌다. 김 비서, 준비한 모든 자료 지금 즉시 검찰청 특수부로 넘기세요. 한유진이 지난 3년간 순종적인 아내라는 가면을 쓰고 수집한 모든 증거, 강지욱의 횡령, 배임, 분식회계, 그리고 정관계 로비 내역까지 그 방대한 자료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검찰의 서버로 전송되었다. 그것은 너무나 완벽하고 치명적인 증거였다. YUSHIN 그룹이라는 거대한 배경이 없더라도 강지욱을 즉시 구속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였다. 대한민국 검찰청은 발칵 뒤집혔다. 진무 그룹의 비리 첩보가 들어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감히 누구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YUSHIN 그룹의 암묵적인 동의, 아니,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검찰은 전례 없는 속도로 움직였다. 그날 오후 강지욱은 저택에서 TV를 통해 자신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긴급 속보, 검찰, 젠너브유 그룹 본사 전격 압수수색, 강지욱 회장, 수천억 원대 횡령 혐의.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진무 타워로비로 들이닥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다. 그들은 모든 서류와 하드디스크를 압수했. 강지욱은 공포에 질려 여권을 챙겼다. 도망쳐야 했다. 해외로 어디든 이 나라를 떠나야 했다. 그가 차고로 달려가려던 순간 저택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지욱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의 휴대폰으로 두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하나는 은행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고객님의 모든 개인 및 법인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온 것이었다. 강지욱님은 현재 주요 경제사범으로 분류되어 출국 금지 조치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도망칠 길도, 돈도, 힘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아내를 내쫓았던 바로 그 현관을 통해 질질 끌려나갔다. 그는 그때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 3년 자신이 한유진을 행하락대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 그녀의 뺨을 때리고 폭언을 퍼붓고 바람을 피우며 모욕감을 주었던 그 모든 순간들. 그것은 자신이 그녀를 짓밟은 것이 아니었다. 한유진은 그 모든 것을 견뎌낸 것이 아니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순종적인 표정, 겁에 질린 눈빛,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완벽한 연기였다. 그는 자신이 오만한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손으로 무덤을 파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3년간의 지옥은 한유진의 것이 아니라 바로 강지욱 자신의 것이었다. 임시 구치소의 차가운 바닥. 강지욱은 수십억 원짜리 저택의 푹신한 침대가 아닌 먼지 쌓인 담요 한 장에 의지에 웅크리고 있었다. 단 며칠 만에 대한민국 재계 서열에 오르내리던 젠5 그룹의 총수에서 천하의 사기꾼이자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의 변호사들은 모두 사임계를 제출했다. YUSHIN 그룹을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그를 변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왜? 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유진을 이해할 수 없었다. YUSHIN 그룹의 후계자라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하필 자신이었을까? 왜 그렇게까지 처절한 연기를 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버렸을까?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최소한 그녀를 직접 만나 이유를 들어야 했다. 그래야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남은 마지막 인맥을 동원해 교도소로 이감되기 전 단 한 번 한유진과의 면회를 주선해 달라고 애원했다. 놀랍게도 한유진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날 강지욱은 수갑을 찬 초라한 모습으로 특별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철창 너머로 한유진이 들어섰다. 그녀는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파티장의 화려한 드레스나 YUSHIN 타워의 냉철한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그녀는 평범한 검은색 니트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3년간 저택에서 입었던 그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과 비슷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철창 앞에 앉아 강지욱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증오도, 경멸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난 뒤에 공허함만이 담겨 있었다. 강지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침묵을 깼다. 왜 그랬어?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YUSHIN의 딸이 왜 하필 나 같은 놈하고 그런 굴욕을 참아가며 유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다시 그에게로 돌렸다. 내가 당신과 결혼한 건 당신이 젠노우 그룹의 강지욱이어서가 아니었어.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대학 시절 당신은 야망 넘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지. 난 그때 당신을 멀리서 지켜봤어. 난 와유스인이라는 배경 없이 오직 한유진이라는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었어. 그래서 내 모든 걸 숨기고 당신에게 접근했던 거야. 강지욱은 기억나지 않는 과거를 더듬었다. 그녀가 대학 동문이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그럼 처음부터 날 속인 거였어? 그가 분노에 차물었다. 속였다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난 진심이었어.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평범한 아내로서. 당신의 성공을 돕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 하지만 당신은 어땠지?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당신은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날 짓밟았어. 고아라는 이유로 내 인격을 모독했고 내 가족을 욕보였지. 당신은 사랑을 원했던 내 진심을 돈과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쓰레기처럼 내팽개쳤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내가 우리 아이를 유산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강지욱은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깟 고아의 아이 따위 없어져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당신은 병원에 오기는커녕 그날 밤에도 다른 여자와 호텔에 있었지. 난 그날 결심했어. 유진은 강지욱을 똑바로 응시했다. 사랑은 끝났다고. 내 진심을 짓밟은 대가를 당신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난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YUSHIN의 후계자로서 당신을 심판하기로 결심한 거야. 그녀는 지난 3년이 왜 필요했는지 설명했다. 당신을 즉시 무너뜨릴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건 너무 쉬운 복수잖아. 그녀가 차갑게 미소 지었다. 난 당신이 스스로 무너지길 바랐어.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의 불법적인 탐욕이, 당신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었거든. 지난 3년은 당신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시간이었고 난 그저 당신이 삽질을 잘할 수 있게 증거를 모아줬을 뿐이야. 강지욱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심판이었다. 그는 자신이 한 여자의 진심을 짓밟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여자를 적으로 돌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싶었다. 빌고 싶었다. 유진, 아니, 부회장님, 내가 잘못했소. 제발, 한 번만, 용서?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용서는 당신이 지옥에 가서 내 아이에게 직접 구해. 난 당신을 복수하기 위해 3년을 버틴 게 아니야.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난 빼앗긴 내 인생을 되찾고 당신 같은 악당이 다시는 다른 사람을 짓밟지 못하게 정의를 실현했을 뿐이야. 면회실 문이 닫혔다. 강지욱은 텅 빈 의자를 바라보며 절규했다. 그는 이제야 알았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돈과 명예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었던 유일한 여자를 자신의 손으로 밀어내고 지옥으로 떨어뜨렸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하기엔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 몇 달이라는 시간이 더섭이 흘러갔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우 그룹 사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차분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강지욱의 마지막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일은 아침부터 수백 명의 인파로 가득 찼다. 그들의 손에는 강지욱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이 들려 있었다. 법정 안 피고인석에 앉은 강지욱의 모습은 더 이상 JW 그룹을 호령하던 오만한 총수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급격히 늙어버린 영혼 없는 껍데기처럼 보였다. 수척해진 얼굴과 공허한 눈동자. 그는 재판 내내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보였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피고인 강지욱, JW 그룹의 회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천억 원대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배임, 분식회계, 정치자금법 위반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막대하여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지욱이 저지른 범죄의 목록은 읽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렸다. 그가 한유진이라는 완벽한 방패막이 뒤에서 얼마나 탐욕스럽고 파렴치하게 자신의 제국을 쌓아 올렸는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들과 전 직원들은 울분을 터뜨리며 그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강지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무거운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강지욱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희미하게 웃는 것 같기도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값임을, 아니, 한 여자의 진심을 짓밟은 대가임을 받아들인 듯했다.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가던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청석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곳에 한유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 심판의 자리에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같은 시각 지인 WO 그룹의 본사 건물이었던 타워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고 있었다. 지인 WO 그룹은 법원의 파산 선고와 함께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산산조각 난 그룹의 자산들은 경매에 붙여졌다. 그리고 그중 가장 핵심이었던 글로벌 테크시티 프로젝트 부지와 본사 타워는 YUSHIN 그룹에 의해 인수되었다. YUSHIN은 진W의 부실한 모든 것을 털어내고 핵심 자산만을 흡수하여 새로운 자회사 YUSHIN EC를 설립했다. 강지욱의 불법적인 로비로 얼룩졌던 프로젝트는 YUSHIN의 투명한 자본 아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스마트시티로 재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YUSHIN EC의 본사가 된 구 진우 타워.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층 강지욱이 앉아 세상을 호령하던 바로 그 회장실. 지금 그곳에는 새로운 주인이 서 있었다. 강지욱의 어둡고 권위적이던 인테리어는 모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밝은 아이보리 톤의 벽지와 통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효율적이고 세련된 공간이 자리했다. 한유진은 그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유유히 흐르는 한강의 물줄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이른 새벽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축배의 샴페인 잔이 아닌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녹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지난 3년간의 지옥 같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YUSHIN 그룹의 철없는 상속녀가 아니었다. 또한
강지욱의 학대받는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고통과 굴욕을 자신의 힘으로 정면 돌파했다. 그녀는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 불길이 되어 모든 부정을 태워버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리더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강지욱의 20년형 선고 소식은 이미 보고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기쁨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그저 무겁게 자신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연극에 막이 내렸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3년을 버틴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웠던 것이다. 부회장님, 노크 소리와 함께 김 비서가 들어왔다. 그는 이제 YUSH ECNEC의 핵심 임원으로서 유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첫 번째 이사회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뉴 호라이즌 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김 비서는 두툼한 보고서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한유진은 마지막으로 한강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저 붉은 태양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강지욱의 자리가 아닌 한유진 대표의 자리에 당당히 앉았다. 그녀는 보고서를 펼쳐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알겠어요. 김 비서, 바로 시작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YUSHIN의 후계자라는 무게감과 지옥을 이겨낸 생존자의 단단함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었다. 3년간의 끔찍했던 연극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진짜 인생이 찬란한 아침 햇살과 함께 막 시작되고 있었다.